안녕하십니까. 청구인 측 대리인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 쟁점, 피청구인 측 주장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를 전혀 갖추지 않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 측은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당의 입법 독재 주장이며, 두 번째, 부정선거 주장이며, 세 번째, 아무런 피해 없는 계엄 주장입니다. 하나하나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의 입법 독재 주장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의 반복적인 탄핵 소추 등으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립 속에서도 타협과 양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며 정당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독선과 일방의 정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야당과의 대화를 일관되게 거부했습니다. 마침내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소야대의 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피청구인의 독선과 불통의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도 일방의 정치는 계속되었습니다. 25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타협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자행했다는 입법 독재의 실제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선 예산 삭감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 총액 대비 0.6%에 불과한 액수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추가 경정 예산의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정 마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입법 방해입니다. 입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여소야대 국회라면 야당의 협력을 얻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입법 방해 주장은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입법을 원하는 시기에 하지 않았다는 비난에 다름 아닙니다. 탄핵소추입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며 책임입니다. 그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질 것입니다. 만일 야당의 탄핵소추 권한 행사가 과도하였다면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심판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야당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갈등과 대립의 정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정치권이 지켜왔던 최소한의 원칙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반국가 세력으로 비난하지는 않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야당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여야가 국회 내에서 정치적 공방을 벌인 것이 국가 비상사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비상사태에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 비상계엄입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 수단을 정치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결국 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 주장은 허구이며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선거 부정 주장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규모 선거 부정 등에 의한 의혹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의 제보를 받은 경우 정상적 대통령의 법적 대응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정상적 대통령이라면 제보받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거 부정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배척된 선거 부정론에 기대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점검했고 그 지적사항이 보완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엄을 선포했고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것의 위험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스스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또한 선거에 계속 참여하는 정당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제기하기에 적당한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 헌법 수호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선거 부정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다면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릴 것입니다. 헌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선관위의 신뢰에 대한 침해를 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사명과 책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 병력을 선관위에 투입해서 서버를 압수수색하고자 했습니다. 선관위 직원을 체포 구금하여 조사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것은 헌정질서 침해 행위입니다. 결국 선거 부정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 주장은 허구적 주장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위헌적인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경고성 계엄 주장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은 국회에 대한 경고를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군 병력을 국회에 침투시킨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 수단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저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비상계엄은 경고용이 아닌 헌정질서 전복의 실행 행위였습니다. 피청구인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국회로 달려온 국민들 때문이었고 출동한 장교와 장병들이 위법한 명령에 적어도 소극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이며 그 덕분에 국회가 신속한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정 질서는 심각한 침해를 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신뢰가 파괴된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입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혼란과 혼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국민은 항상 비상계엄 선포와 독재 정치의 도래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짜리 계엄이라거나 아무런 피해 없는 계엄이라는 변명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권력욕으로 왕을 시해한 맥베드가 이렇게 변명을 한다면 얼마나 비겁한 변명이겠습니까? 왕의 심장에 꽂았던 칼을 빼라고 해서 빼냈는데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2분짜리 사례가 어디 있는가?
왕에게 경고하기 위한 반역이었을 뿐 진짜 반역은 아니었다라고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모든 헌법 원칙을 무너뜨린 헌정 파괴 행위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아직도 헌정 질서 파괴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수호 관점에서 극도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신속히 파면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